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우리는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 두 번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평화상,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유일한 수상자입니다. 그 수상에 관련된 막전 막후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책의 496쪽입니다. 1994년 4월 어느 날 김대중 총재는 처조카인 이영작 박사를 나에게 보낼 터이니 자세한 설명을 들어달라고 전화했다. 그런데 다음날 김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동채 괄호 열고 나중에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역임이 유종근 괄호 열고 나중에 전북지사 역임이 그래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이제 정동채 유종근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 유종근은 미국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의 IMF 극복에 경제특보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전북지사가 됐던 분입니다. 그때는 차기설도 나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김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동채가 유종근이라는 재미교포를 데리고 찾아왔다. 유종근은 뜻밖의 김 총재의 소개 편지를 가지고 왔다. 편지의 요지는 이영작 박사 대신 유종근 박사를 보낸다. 이 사람은 내가 적극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니 잘 의논해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다. 나는 김 총재가 사람을 소개하면서 새삼스럽게 이런 신임장까지 들려서 보낸 것에 조금 의아했다. 유종근은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 박사였고 미국 러커스 대학교에 재직 중이었다. 그의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김 총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람을 보낸 이유를 알았다. 김대중 총재는 1986년부터 노벨 평화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매년 낙방했습니다. 금년에도 후보로 추천되었는데 조건은 좋지 않지만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을 이 운동을 담당할 최적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때 이제 1994년이면 집권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97년에 당선되기 때문에 12월에 왜 하필 나입니까? 사실 여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이 의원님은 정부의 장관도 지내셨고 국제 분야의 경험도 많으셔서 가장 적임자라고 총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요? 우리가 하나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제가 있고 이영작 박사는 수시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한국에서는 의원님께서 뒷받침해 주시면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츰 우리 활동 범위도 넓혀 나가면 되겠습니다. 나는 노벨상에 대해서 무지했던 만큼 이러한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주저했지만 김 총재의 간곡한 요청이라는 말에 결국 수락했다. 얼마 후 미국에서 귀국한 이영작 박사가 또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다짜고짜 말했다. 선배님, 저하고 노르웨이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아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불쑥 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사태가 약간 급박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영삼 대통령이 마틴 루터 킹 비폭력 평화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공로로 권영민 애틀란타 총영사가 노르웨이 대사로 영전됐습니다. 그리고 권영민 대사에게 내밀하게 김영삼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작업을 진행하도록 임무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1986년부터 거론되었는데 아직 수상하지 못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시작인데 김대중 총재와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 두 번 노벨 평화상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둘러야겠습니다. 나도 그런 소식을 듣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리벙벙했다. 그렇다고 노르웨이 오슬로로 무작정 상경하듯이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좌우간 기초 연구부터 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자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나는 오랫동안 나의 형제처럼 지낸 스웨덴의 한 영우 선배와 나의 친구인 안데스 비올크 당시 스웨덴 국회 부의장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부터 했다. 여기서 이제 밑에 한영우 선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영우는 나의 고등학교 5년 선배다. 박정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한병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동기다. 한국 전쟁 때 스웨덴 부대에 근무한 인연으로 스웨덴에 가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왕립의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중앙정보부 이철희 차장과 친해 나와도 알게 되었다. 스웨덴 사회의 교류 관계가 넓고 한국과 스웨덴의 관계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 다음은 안데스 비올크, 당시 스웨덴 국회 부의장에 관한 설명입니다. 안데스 비올크는 스웨덴 중앙당 의원으로서 보수당과 연정하던 시절 국방부 장관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유럽의회에서 의장직도 수행했다. 한영우의 소개로 1970년대 그가 초선 의원일 때부터 교유해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부제는 노벨위원회와의 첫 만남입니다. 노벨 평화상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축적한 뒤 우리는 오슬로로 떠났다. 나는 서울에서 출발했고 이영작 박사와 아태평화재단 미국 사무실에 주재하는 스티븐 코스텔로 대표는 워싱턴에서 출발해 오슬로에서 합류하기로 했다. 여러가지 일어날 수 있는 잡음을 막기 위해 여행 사실을 일체 비밀에 붙였다. 나는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만난다는 핑계로 출국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이제 의문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가지 않고 노르웨이의 오슬로로 가느냐. 그러니까 노벨상을 스웨덴에서 주는데요. 스톡홀름에서 평화상만 오슬로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슬로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1995년 4월 5일 오후 이영작 박사와 코스텔로가 오슬로에 도착했다. 코스텔로는 처음 만났다. 우리는 저녁을 함께 하면서 내가 느낀 노르웨이 분위기를 전하고 다음날 노벨위원회를 방문할 계획을 검토했다. 그들은 내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금년도 노벨평화상 한국 측 추천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겠으며 자기들은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겠다고 했다. 다음날 오전 10시 노벨위원회에 도착했다. 예이르 루네스타 사무총장실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더니 키가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신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각 줄을 읽어가겠습니다. 예이르 루네스타는 노벨평화상위원회의 사무총장직을 1990년부터 5년 동안 맡고 있었다. 1945년생으로 오슬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1976년 박사학위를 받은 토종학도였다. 그는 대학에서 국제관계사를 가르친 한편 노벨평화상위원회에서 봉사하기 시작했다. 197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1년 연구했고 그 후 워싱턴 DC에 있는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근무했다. 이런 경험이 참작되어 노벨평화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라는 TMI네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읽겠습니다. 나보다 9년 연하였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해 겉보기에는 연상 같았다. 일견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다. 사무실은 그다지 넓지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어와 불을 켜지 않아도 매우 밝았다. 그의 책상에는 자료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별도의 응접용 소파가 없어 그는 자기 의자를 밀어서 우리 일행이 원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게 해주었다. 간단한 수인사를 나누고 나는 직접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번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을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는데 나도 직접 서명한 의원으로서 진행사항을 알아보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부의 장관과 여당 원내총무를 역임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우리는 김대중의 반독재 투쟁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인권 사상, 그리고 통일 정책 등을 요약해서 설명했다.
사실 소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벌써 지난 몇 년간 김대중이 추천되었다가 낙방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대중의 개인사를 꿰뚫고 있었다. 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그가 질문을 시작했다. 김대중 씨의 통일 정책이 중장기 정책으로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현재 제야 지도자로서 통일 정책을 직접 수행하기는 힘든 일 아닌가요? 네, 김대중 씨는 단순한 야동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실예로 1994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며 핵 개발을 선언한 시기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여차하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려는 긴장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김대중 씨는 미국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는 유엔이 제재하기보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신문기자클럽에서 연설했고 방송에 나가 약 5천만 명의 미국 시청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루네스타 총장은 이 사실을 처음 들었던 것 같다. 그는 열심히 기록했다. 우리네 같으면 옆에 비서가 들어와서 기록을 거둘 테지만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챙겼다. 작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대중 씨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당서열 사위인 리 루이환 전국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났습니다. 당시 리 주석은 김대중 씨에게 김 이사장이 노력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그때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 기본적인 합의를 봤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의 아들 김정일은 지금 김일성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합의 내용을 따를 것입니다. 만약 김일성이 미국과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지금 김정일은 미국과 단독으로 어떤 합의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카터가 북한을 방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남북대화와 통일 방안으로 넘어갔다. 나는 김대중의 연합제 통일 방안을 풀어서 설명한 뒤 그가 통일 정책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이방가이자 추진자임에 틀림없다라고 말을 맺었다. 여기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Major Thinker and Promoter, 이게 이방가이자 추진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질문이 나왔다. 지금 보도를 보면 남북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떠하며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정부의 통일 방안은 김대중 씨의 방안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대중 씨의 통일 방안에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호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자 우리 정부도 통일 정책을 평화적, 단계적 방안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지금 설명대로라면 적어도 남북대화나 통일 논의에서 여야가 이론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많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와 김대중 씨의 통일 방안을 모방이긴 했지만 근본적인 철학이 바뀌지 않고 단순히 외형만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래 여러 차례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을 포용하는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경 대결 방향으로 나가 국민들은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현 정부의 통일 방안에 대해 사우나식이라고 비판한 일이 있습니다. 계속 냉탕과 온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대화는 다시 중단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우나식이라고 설명하자 루네스타는 파한대소하며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내 파일을 넘겨다 보며 풍문에 따르면 김대중 씨가 정계에 복귀한다는 말이 많은데 라고 운을 떼고는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분위기가 일순 바뀌었다. 나는 이제 본론이 나왔군 속으로 생각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사항이었다. 그분은 현재 현장 정치에서 손을 떼고 있지만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측에서는 정치에 간섭한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으로서 아니 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김대중 씨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면 혹시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세간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묻는 핵심이어서 나는 긴장했다. 옆에 이영작도 바짝 긴장했는지 앞에 있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노벨 평화상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손꼽히는 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씨 정도의 관록 있는 정치인은 평화상을 이용할 수준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김대중 씨는 언제든지 자신의 목소리로 올바른 주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다만 노벨 평화상이 김대중 씨처럼 일생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분에게 돌아감으로써 오히려 상의 명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는 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던 것 같다. 그의 질문은 나의 자존심에도 일침을 가하는 모욕처럼 들렸지만 나의 해명이 그에게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그의 질문에는 노벨 평화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놓아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대화 분위기가 어색해진 것 같았다. 그는 나의 마음을 읽었는지 재빨리 변명처럼 말했다. 작년에 아라파트에게 상을 주었다고 심사위원 한 사람이 사임했을 정도로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노벨 평화상위원회도 올바르게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또 한마디 핵심을 찌르는 말을 중얼거리듯 했다. 사실 김대중 씨는 1987년에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해 그는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에 출마함으로써 한국의 야당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샀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나는 이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애써 우리 시선을 피했고 그를 찾아간 우리 셋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는 어색한 분위기를 다시 진정시키듯 화제를 돌려 아태평화재단의 운영 문제 등을 조금 더 물었고 이에 대해서는 이영작 박사가 설명했다. 이제 루네스타는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는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농반진반으로 불쑥 한마디 던졌다. 김대중 씨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이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한국 국민 모두가 환영할 것입니다. 한 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우리는 와 하고 일제히 웃었다. 우리 일행은 루네스타와 악수하고 헤어졌다. 그의 외모는 호인형이었고 태도 역시 시종 정중하고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의 질문은 매우 까다로웠고 우리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김대중 파일에는 별의별 내용이 다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어떤 자료든 김대중에 관한 자료를 그에게 더 많이 보내줘야 할 필요를 느꼈다. 로비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올바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정확하고 신뢰가 가는 자료를 많이 보내는 작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네, 다음 부제는요. 주 노르웨이 권영민 대사와 만나다입니다. 다음날 우리는 현지의 권영민 대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했다. 결론은 권 대사를 만나 우리가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김영삼 수상 문제에 쐐기를 박는 것이 유리하다는 데 합의했다. 나는 국회의 외무위원이고 권 대사를 아는 처지여서 직접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권 대사는 몹시 당황했다. 권 대사는 오슬로에 모처럼 왔으니 관저에서 저녁을 하자고 제의했다. 일행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결국 관저에 나 혼자 가기로 했다. 그날 예정했던 몇 가지 일정을 마친 뒤 나는 일행과 헤어져 권 대사가 제공한 차편으로 관저로 갔다. 권 대사와 안기부에서 나온 최종흡 참사관이 대기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맛있는 한식을 들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먼저 여행 목적을 그들에게 알렸다. 이번에 김대중 총재의 노벨 평화상 때문에 면담 약속이 되어서 왔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사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권 대사께서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현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 대사는 약간 긴장하면서 답했다. 저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요. 아직 사정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요새는 주재국의 고위 인사들을 차례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 나라 국회의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벌써 여러 해 전에 노벨 평화상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추천된 것을 권 대사께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금년에도 국내에 많은 인사들이 그를 추천했습니다. 그동안 그분의 공적으로 볼 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배석한 최 참사관을 보며 답했다. 제가 알기에
노벨위원회는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제가 만나는 분들도 가급적 노벨상 문제는 화제에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총장과는 인사는 나눴지만 그 외에는 위원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가 직접 우리나라 후보들을 위해 로비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어서 되도록 조심하자는 것이 현재 방침입니다. 현직 대사가 공개적으로 로비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대사관에 김대중 선생에 관한 자료 요구라든가 각계의 문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PR해달라는 뜻입니다. 나는 가지고 온 김대중 홍보 자료 일부를 권 대사에게 전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한 뒤 헤어졌다. 우리는 1995년 노벨 평화상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일 때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대했다. 그의 노벨 평화상은 그리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다. 다만 그 전에 수상자 선정의 잡음 때문에 노벨위원회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네, 밑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994년 노벨 평화상은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총리와 시몬 페레스 외무장관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의 야스데르 아라파트 의장 등 3명이 공동 수상했다. 노르웨이 정부의 중개로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아라파트의 수상에 반대하는 세계 여론의 공격으로 무리가 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발표된 수상자를 보니 핵없는 세계를 위해 노력해온 국제평화군축단체 퍼그 위시 회의와 이 단체를 이끌어온 영국의 조지프 로트블렛이 공동 수상했다. 김대중은 또 한 번 낙방했다. 노벨 평화상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김대중의 인생은 7.8기로 운명지어졌으니 대통령에 다시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벨 평화상에도 재도전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시 했다. 네, 다음 소제목은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방해한 역대 공작들입니다.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업은 당시 정부, 특히 안기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이런 방해 활동은 2000년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시기적으로 구분해보면 우선 1985년 6월부터 1987년 12월까지 산림정책이라는 공작명으로 추진된 작업을 들 수 있다. 이때는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문제가 처음 거론되던 무렵인데 마침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가장 강력한 방해 공작이 펼쳐졌다. 1988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노태우 대통령 치하에서는 조선사업이라는 공작명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1993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는 세종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김영삼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 노력하던 시기로 이때 김대중 수상을 저지하는 맞불 작전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 작업은 1996년 초부터 1997년 12월까지 피오르드 사업으로 개명되어 계속되었다. 이 가운데 1985년 시작된 산림정책은 안기부 통제 아래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안기부 파견관이 외교관 신분으로 노벨위원회에 접근했고 현지 언론을 부추겨 김대중에 대한 중상과 비방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 사실 김대중은 1987년 야당이 분열된 가운데 무리하게 대통령에 출마함으로써 언론의 중상 보도가 진실처럼 인식되어 노벨 평화상의 꿈도 함께 사라졌다. 공작명, 산림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벨위원회는 산림당국, 노벨위원회에서 일하는 연구위원과 조수들은 산림 전문가, 김대중은 수종, 노벨 평화상 심사는 연구, 수상 결과는 연구 발표로 각각 암호가 정해졌다. 이를테면 노르웨이 파견관은 다음과 같이 전문을 보내왔다. 오늘 산림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산림당국자와 만나서 언제부터 연구활동에 들어가느냐고 물었고 논문 발표에 우리가 말하는 수종이 포함되었는지 문의했다. 연구 발표에 그 수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응이었다. 서울본부에서 이 전문을 해독하면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을 저지하기 위해 노벨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알아본 바 금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 대상자에 김대중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는 내용이 된다.
1997년 산림정책 추진계획서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안기부가 저지 공작을 서두른 배경을 알만했다. 서독의 3인당 의원 73명이 김대중을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로 추천했다. 1987년 3월 말 1차 심사를 거쳐 수상 후보자를 10명 내외로 선정한다. 그 가운데 김대중이 포함되어 있다. 8월부터 10월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3, 4명으로 다시 압축한다. 10월에 수상자 발표가 있고 12월 10일 시상을 한다. 안기부가 긴장한 이유는 만약 10월에 김대중이 수상자로 발표되면 전국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여당의 정권 연장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방해 공작의 대상들을 다음과 같이 집중적으로 접촉한 결과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첫째, 노르웨이 언론에 김대중에 대한 악선전 내용이 여러 차례 실렸다. 예컨대 노르웨이의 주요 일간지인 베르덴스 강은 1987년 3월 17일 한국 관계 기사로 김대중이냐 김영삼이냐라는 제목하에 이민우 민주화 7개항에 대해 양김씨가 거부하고 서로 출마하기 위해 암투하고 있다. 김대중은 친북 태도와 집권욕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기피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마침 노벨위원회가 1차 심사를 진행하던 시기에 보도됨으로써 김대중을 집중 견제했다. 그러나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또한 덴마크의 리차우 통신도 3월 20일자로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가운데 양김씨의 거부 때문에 내각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김대중을 헐뜯는 이 같은 기사는 문공부를 통해 각 공간에도 시달되었다. 세계 언론에 확산되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1987년 7월 20일자 일본의 보수지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치인이 부도덕하게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돕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의 연합통신은 이 기사를 받아 영문으로 작성해 세계에 전파했다. 김대중이 노벨평화상을 받으면 그 발표 시기가 한국 대선의 2개월 전이다. 이를 노리고 일본의 친북 사회당 의원들이 김대중을 돕고자 뛰고 있다는 내용으로 풀어서 해설까지 달았다. 그러던 차에 베르덴스 강은 이게 지금 신문 이름입니다. 베르덴스 강, 그러니까 리버, 한강처럼 강입니다. 그의 9월 1일자 선거전에서 평화상이라는 제야의 기사에서 김대중은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대통령 출마, 포기 선언을 교묘하게 반복한 인물이다 라고 보도했다. 노벨평화상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기사였다. 이 기사야말로 그의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적인 여론몰이 역할을 했다. 둘째, 주 노르웨이 대사관과 국내의 유력 인사를 동원해 노벨위원회 관련자나 전문가와 접촉해 했다. 먼저 기드스케 안데르손 노벨위원회 위원은 1986년 3월 자신의 암 투병기를 한글판으로 번역해준 이규현 전 대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한국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다. 이를 이용하기로 했다. 안기부는 조영식 경희대 총장에게 그를 초청하도록 했다. 마침 조영식도 노벨 평화상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 기꺼이 초청장을 보냈다. 안기부는 조영식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김대중을 견제하는 이중 플레이를 했던 것이다. 1987년에 들어서는 저지 공작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야코프 스페르드 루프 노벨 연구소장에게 보낸 김대중 중상 자료만 무려 50건에 달했다. 그 자료들의 제목은 김대중 정치 행정 및 실태, 민주화는 뒷전, 당권 정치 혈안 등등이었다. 셋째,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저지하기 위해 국내 인사들을 노르웨이 현지에 보내 이들이 주재국에 친분 있는 인사들과 교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방해 여론을 확산시키는 방법도 썼다. 이런 공작들은 유치한 것 같지만 주요했다. 김대중은 1987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막판까지 코스타리카의 오스카 아리아스 산체스 대통령과 경합했다. 산체스는
니카라과의 평화를 중재한 공로로 주로 남미 측에서 후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의 각국 3인당 의원들이 연합해 추천한 김대중이 유리했다. 그렇게 잘 나갔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수단으로 노벨 평화상을 이용하려 한다는 메시지가 먹혀들어 막판에 탈락했다. 이 메시지는 노벨위원회 위원들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었다. 그래서인지 그 후에도 매년 후보로 추천되었으나 그때마다 대통령 선거에 유력한 후보자라는 이유로 초기에 제외되곤 했다. 다음 소제목은요. 아태민주지도자회의 재활성화입니다. 내가 김한정군을 만난 것은 1997년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였을 때였다. 여기서 김한정은 지금의 그 남양주시의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그는 1992년 대선 때 김대중의 비서였다. 그의 대선이 실패하자 그도 미국으로 건너가 박사과정을 마쳤다. 나와 만났을 때는 논문 작성 과정만 남겨놓고 있던 시기였다.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의 백이선 동지가 소개해 그를 알게 되었고 우리 선거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운동했다. 나는 그가 영어에 능통한 것을 알아 외신을 담당하도록 배치했다. 안기부에 대한 개혁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1998년 5월 말경 김한정 군이 나를 찾아왔다.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며 인사차 온 것이었다. 그 무렵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 투쟁 시기에 형성한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 네트워크와 유대를 가지며 이를 해외 정보활동에 활용해야겠다는 구상도 했다. 그리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의도를 잘 알고 또 개혁의지가 강한 일꾼들을 모아 수준 높은 국제정보 사업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를 하나 구성하고 싶었다. 그래서 부의 안팎에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리하여 김군에게 정보 업무의 경험은 없지만 김 대통령과 나를 돕는 보람있는 일을 한번 추진해보자고 제의했다. 그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이에 응했다. 그뿐 아니라 중앙정보부 정규과정 시험에 1등으로 합격했다. 과거에 마지막 구술시험에서 조승영 헌법재판관 가로열고 당시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의 조카라는 이유로 낙방했던 조준호 군도 특채했다. 조 군은 2개 국어의 유창할 뿐 아니라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까지 갖춘 에이스였다. 나는 우선 부장 직속으로 대외협력보좌관실을 임시 편성했다. 그리고 과거 나의 부하였던 이종훈 가로열고 육사 출신 정규과정 7기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이종훈 군이 팀장이 되어 그들을 지휘하게 했다. 대외협력보좌관실이 노벨 평화상 로비 활동을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헐뜯는 사람도 있지만 근거 없는 헛소리다. 팀장인 이종훈 군은 과거 김대중 노벨 평화상 반대 공작의 주역이었다. 이렇게 노벨 평화상 로비 조직의 대표로 그를 어떻게 노벨 평화상 로비 조직의 대표로 그를 기용한단 말인가. 나는 우선 김한정 군에게 정보 업무 전반을 공부해보라고 권했다. 그는 외국 정보기관의 역사와 성공 사례를 비롯해 우리 기관의 과거와 현재를 열심히 살폈다. 얼마 후 나를 찾아온 그는 솔직한 심정을 말했다. 저는 솔직히 정보기관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고 대통령 후보였던 분도 납치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기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자료를 읽었더니 참 숨어서 많은 일을 했음을 알겠습니다. 좋은 일을 선전하지 못하고 말썽날 일만 공개되다 보니 그런 억울한 평가를 많이 받았지요. 또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무리한 수사나 공작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충성이라고 당시 부원들이 생각했던 모양인데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나는 대외협력보좌관실을 잘 활용했다. 우선 외국 정보기관과 정보협력을 할 때에는 이들을 배석시켜 외부와의 접촉의 폭을 넓혔다. 그 뒤 김한정 군이 과거 김대중 노벨 평화상 방해 공작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노르웨이를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한번 다녀오더니 김 군은 자기 일거리를 찾은 것 같았다. 그가 나에게 건의했다. 지금은 오히려 해외 동포들이 각기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반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잡음이 생겨 노벨상 추진에 차질을 줄 것 같습니다.
이를 우리가 전담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기관에서 추진하다 노출되면 부작용이 크게 터질 것이네. 초기 계획만 제가 개인적으로 세우고 어느 정도 발동이 걸리면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국정원 내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에 나는 반대요. 그러니 외부에 나가 활동할 준비를 하시오. 그 뒤 김한정군은 열심히 쫓아다니며 왕년의 동교동 참모들이 해외 지지 세력과 함께 떠들썩하게 벌이던 노벨 평화상 추진 작업을 중지시키고 자신이 활동을 추스르고 나섰다. 1998년 말 그는 나에게 노벨위원회에 직접 접근하기보다 외곽에서 여론을 형성해 들어가는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인강 김대중을 소개하는 작품을 만들기로 하고 우선 김대중 옥중서신 번역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글은 특히 서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 나도 생각했다. 이 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만 달러였고 그 자금은 김홍일 의원이 자청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노벨 평화상을 위해 드러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다. 아태평화재단이 있지만 너무 방대해 좀 더 기동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아태민주지도자회의를 재단에서 분리한 뒤 이 조직을 주체로 삼기로 했다. 사실 이 조직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활동이 저조했다. 나는 김한정군을 아태민주지도자회의의 사무차장으로 추천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그래서 김상우 전 의원을 사무국장으로 하는 사무국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아태민주지도자회의를 재가동하려면 자금이 필요했다. 물론 후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모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후원회가 자칫 하나의 이권단체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었다. 나는 평소 가깝게 지내온 친구들과 의논해 작은 후원그룹을 만들기로 하고 정부의 기부금품 모금법에 따른 세금 감면도 받는다는 원칙 아래 정식으로 기부를 받았다. 그 외에 해외에서는 독일의 나우만 재단과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등이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준비를 위해 나는 1999년 초 김한정 군에게 서둘러 국정원을 퇴사하고 아태민주지도자회의의 사무차장으로 나가서 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다하라고 권고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아태민주지도자회의를 김대중 외교의 천병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아태민주지도자회의는 1999년 2월 마포구 도화동 소재 거성빌딩 8층에 사무실 2칸을 얻었다. 그리고 곧바로 조직을 활성화해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재점화하기로 했다. 이때 가장 시급하게 대두된 과제는 김대중 이사장의 대통령 취임에 따라 공석이 된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문제였다. 나는 아태민주지도자회의의 이사장은 누가 보아도 김대중과 너무 밀착해 있지 않으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골랐다. 그때 부각된 인물이 김영삼 정권에서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승주 박사였다. 나는 그야말로 삼고초려에서 겨우 그의 승낙을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의 발탁에 대단히 만족해했다. 한 박사가 이사장에 취임함으로써 코라손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소니아 간디 전 인도 수상 등 기왕의 공동의장당도 격이 맞았다. 여기서 한승주 박사는요,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은 그 고려대학교 정외과 교수 출신이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했던. 우리의 첫 번째 주안점은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를 확산시키는 작업이었다. 이 사업은 김대중의 삶만 잘 소개해도 적합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시아의 민주화를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거론되는 나라가 미얀마였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선거에서 승리했는데도 군사정권에 의해 연금 중이었으며 민주화 세력은 탄압받고 국외로 축출되거나 투옥 상태에 있었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군사정권과 수치 여사 간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아태민주지도자회의 의장단이 직접 양곤을 방문하는 계획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미얀마는 민주화 투쟁을 위해 해외에 망명정부를 두고 있었는데 테인 세인이라는 인사가 수반이었다. 우리는 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먼저 이 망명정부와 연관 있는
노르웨이 PD버마라는 단체에 김상우 전 의원이 공동의장으로 선임되도록 했다. 여기서 PD버마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motion Democracy in Burma라고 되어 있고요. PD버마는 쉘 막내 본데비크 노르웨이 수상이 창설했으며 현재 에릭 소레임 총재가 뒤를 잇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확산해 나가려 노력하는 국제인권 조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김상우 의원이 지금 나오는데요. 몇 차례. 김상우 의원은 국회의원도 했었고요. 아마 그 김상우 의원 부친이 공군 참모총장을 했던 분일 겁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에서 박사를 받은 국제정치학에 대해 아주 식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의 구상은 PD버마와 아태 민주 지도자회의가 공동으로 한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도시 광주에서 망명정부를 위한 모금 콘서트를 개최하고 이를 전세계 방송에 모금하자는 것이었다. 시작은 좋았다. 1999년 6월 미얀마 민주화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나는 5월 국정원장에서 물러난 뒤 아태 민주 지도자회의 고문 겸 이사로 취임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국제회의 참석 인사들과 만날 수 있었다. 이 회의에 미얀마 망명정부 측 인사와 국내외 인사 다수를 초청했다. 이 미얀마 민주화 국제회의에는 해외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노르웨이에서도 미얀마 관련 인사들이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내가 주목한 사람은 에릭 솔헤임이라는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사회당의 전 당수였고 인권단체인 월드리뷰의 총재이기도 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과거 김대중이 미국에서 많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외롭지 않게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아시아 민주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태 민주 지도자 회의가 노르웨이 인사들과 더불어 미얀마의 민주화를 돕는 사업을 벌였다는 사실이 수치 여사에게 오랫동안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다. 아태 민주 지도자 회의는 아태 민주 청년 워크숍도 개최했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청년 지도자들이 모였다. 아마 아시아 민주화를 위해 청년 지도자들이 모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또한 뉴스레터로 아시아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아태 민주 지도자 회의의 활동을 소개하고 아시아권의 민주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목적으로 각종 행사 내용을 담았다. 그 무렵인 19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필라델피아 인권상을 받았다. 1999년 8월 노벨위원회 다시 방문이라는 소제목입니다. 국정원장을 퇴임한 뒤 나는 1999년 노벨 평화상 수상 문제를 타진하기 위해 김대중의 허가를 받고 노르웨이를 다시 방문했다. 박경태 대사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제 공개하지만 박 대사는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이 조용한 외교 능력을 높이 평가해 특별히 노르웨이 대사로 선정했던 인물이다.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의 가장 큰 공로자라면 나는 서슴지 않고 박 대사를 꼽고 싶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았고 그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 임석하지도 못했다. 대단히 잘못된 처사였다. 박 대사는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많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에게 들은 바로는 그의 노벨 평화상을 신청한 후보자는 모두 136건이었다. 개인이 100건, 단체가 36건이나 되었다. 2월에 1차 심사를 시작했고 4월 말 후보 10여 명을 골라냈다. 이들을 대상으로 6월 초 재차 심사에 후보자를 5명으로 압축했으며 아마 다음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 5명 중에서는 코소보 사태 해결에 평화유지군으로 큰 역할을 했던 나토가 상당히 부상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심사위원장인 프란시스 사이스테드가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어떤 역할을 했든 군사조직인 나토가 어떻게 평화상의 대상이 됐냐는 것이었다. 나토를 빼면 대상자는 체코의 바칠라프 하벨 대통령, 미국의 리처드 홀브룩 유엔 주재 대사,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부상되었으나 이들도 비켜간 것 같고 중국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인 웨이 징성과 왕단이 거론되었으나 중국 측에서 완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혼전 중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선 그의 햇볕 정책이 정착되어 금강산 관광사업이 활발해졌고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 문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특히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노르웨이 측에 상당한 호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설명을 듣고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루네스타를 만나러 박 대사와 함께 노르웨이 전통 식당으로 갔다. 1995년에도 그를 만났으니 구면인 셈이었다. 그는 박 대사에게 사전에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한 바 있어 나도 오늘은 빙빙 돌리지 않고 직설화법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장을 맡아 그 기간에 여러가지 적폐를 개혁하려 1년간 봉사했고 이제 그 직에서 물러났다고 근황부터 소개했다. 먼저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독일 통일의 기초가 되었듯이 나는 햇볕 정책이 통일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며 설명했다. 루네스타도 개인적으로 햇볕 정책의 방향을 지지한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화당도 이 정책을 지지하느냐고 물었다. 질문이 만만치 않았다. 클린턴 행정부는 절대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아직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강경파들은 계속해서 당근과 채찍을 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근본적으로 채찍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질문도 날카로웠다. 자기가 생각할 때 햇볕 정책으로 오히려 통일의 실현이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느껴질 때가 있다라면서 햇볕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며 현 단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햇볕 정책은 당장 통일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적어도 중국이나 베트남 수준까지 변화시키자는 것인데 통일은 그런 변화가 성숙되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루네스타는 나의 말을 경청하면서 수첩에 기록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물었다. 나는 한참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다. 1994년 김일성 생존 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성취되기 직전에 그가 갑자기 사망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를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뒤 지금까지 내가 본 바로는 정상회담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첫째,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워낙 커서 김정일은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껴 정상회담이라는 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기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둘째,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통일 문제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긴장 상태가 내부 정비에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셋째, 김정일은 그간 보여준 행동을 보면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외모도 김일성만 못하고 대외적으로 노출되기를 꺼리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 그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건대 정상회담은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런나의 판단은 그 뒤 일어난 사태를 보면 분명 빗나간 북한 인식이었다. 바로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으니 국정원장을 지낸 나는 헛다리를 짚었던 셈이다. 이어 우리는 주한미군 문제와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 시간이 어지간히 흐른 것 같았다. 식당의 손님도 많이 빠져나왔고 우리도 일어나야 할 시점이 되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노르웨이가 관심을 갖는 문제를 강조하고 싶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민주화가 경제발전과 함께 가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태 민주 지도자회의를 창설했고 아시아 지도자들이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덮었던 수첩을 다시 열어 메모하기 시작했다. 지난 여름에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아태 민주 지도자 회의에서 국제회의를 열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미얀마 외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
민주 회복을 위해 아웅산 수치 여사와 대화해 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대단히 흥미있다는 듯 나를 응시했다. 지금 우리는 미얀마 민주화에 노력하는 노르웨이 PB 미얀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B 미얀마가 아니고 PB 버마입니다. 네, 다시 이어 읽겠습니다. PB 버마 사업을 지원하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노르웨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과 똑같이 미얀마 민주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것입니다. 루네스타와 장장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그는 바쁜 일정임에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나의 설명을 들었다. 나는 그와 헤어지면서 무언가 문제가 풀리는 듯한 감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그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0월에 발표된 1999년의 노벨 평화상은 국경 없는 의사회에 돌아갔다. 대통령 코앞까지 갔다가 또다시 낙방했던 것이다. 나는 김 대통령의 팔자가 7.8기라고 강조하면서 용기 내서 또 도전하자고 동지들에게 말했다. 1999년보다 2000년 노벨 평화상이 더 의미 있다라고 우리는 자위했다. 네, 여기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968년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전쟁 때 적십자 활동에 참여했던 젊은 의사들이 인종청소의 항해 활동을 벌이자 적십자에서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태어났다. 이런 형식적인 중립성에 항의해 의사들이 적십자 완장을 뜯어버리고 새로운 비정부 기구를 조직한 것이 시초다. 이 기구는 그 후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 당시 현지에 갔고 에티오피아의 맹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군사 쿠데타 현장에도 갔으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현장에도 갔다. 전쟁터나 위난지대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 인도주의 활동을 벌였던 것이다. 1996년에 서울평화상을 1999년에 노벨 평화상을 각각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만델라 초청 불발입니다. 1999년의 대미는 역시 10월에 개최된 새천년을 위한 민주주의와 평화의 전망이라는 국제회의였다. 한 세기가 끝나는 시점, 2000년이라는 새천년의 새벽을 구하는 시점에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다짐하는 행사를 분단 한국, 전쟁에 참화해서 다시 일어선 한국, 아시아에선 드물게 야당이 정권을 교체해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도약한 한국에서 갖는다는 것은 어쩌면 세계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었다. 나와 한승주 이사장은 이 회의에 각 대륙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초청하기가 가장 어려운 인물은 역시 아프리카 지역 대표인 만델라였다. 그는 노령이어서 대통령직도 사임한 상태였다. 그래서 일찌감치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초청장을 보내고 한승주가 찾아가 교섭하기로 했다. 8월 11일 만델라는 우리 공관장 박원하 대사를 만나 김 대통령은 나의 오랜 친구다. 친구가 초청하니 10월에 대해 참석하겠다. 한승주 이사장이 오면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 라고 말해 한껏 우리의 기대감을 부풀렸다. 그러나 박 대사가 보낸 보고서 말미에는 방한하면 한국 측에서 만델라 재단에 20만 달러를 기부할 의향이라고 타진했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초청할 때는 100만 달러를 기증한다고 했는데도 못 갔다며 은근히 증액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 나는 국제회의 참석차 루안다에 나가 있는 한승주와 국제전화로 이 문제를 협의했다. 한승주에게 애초 허용했던 조건은 50만 달러였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여유를 갖고 교섭하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승주가 막상 현지에 도착해서 보니 공관장과 기업인들 의견이 최소한 그 금액의 2배로 늘리라는 것이었다. 한승주는 정직하고 깐깐한 사람이었다. 그는 만델라에게 크게 실망했다면서 초청을 포기하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내가 중간에서 조종해 우리가 150만 달러를 준비하고 현지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서울대회에 임원으로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같은 액수의 매칭 펀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300만 달러로 그를 초청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뒤 한승주는 어깨를 펴고 만델라를 만나 정중히 초청한다고 밝혔다. 능청스러운 만델라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단다. 나의 장거리 여행은 주치의도 말리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친구의 초청이니 만사제치고 김대중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나보려고 한국에 가는 것이다. 이처럼 어렵게 만델라 방안이 성사되었지만 걱정거리는 남았다. 우선 돈을 마련할 방법부터 고민해야 했다. 나는 여러 날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박권상 KBS 사장과 의논했다. 마침 박 사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어차피 이번에 대대적으로 국제 행사를 하는 것이니 평화 콘서트를 KBS홀에서 열고 그 입장권을 파는 방식으로 기부를 받자는 것이었다. 박 사장은 또 좋은 정보를 알려주었다. 김대중과 목포상고 동기생으로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지만 그동안 정치색을 드러내면 기업이 망할 것 같아 피해온 인물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비슷한 처지의 인물이 몇 명 더 있었다. 세상이 바뀌자 이들은 그동안 불가피하게 김대중을 기피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사과하며 자진해서 기부할 의향을 알려왔다. 이들에게 콘서트표를 팔아 목돈을 마련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만델라를 중심으로 회의 일정을 다시 짜다시피 했다. 그러나 막상 10월 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 만델라의 방안이 건강상 이유로 취소되었다. 우리의 실망은 이만저만 아니었다.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승주와 나만 코가 빠졌다.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그 기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단다. 돈 때문이었을 것이다. 얼마나 받았을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짐작컨대 우리의 2~3배 이상은 받았을 것이다. 그가 숨지기 전까지 만델라 재단을 위한 모금에 몸이 달았던 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의 참여에 예정되었던 2000년 서울 선언을 했더라면 더욱 값진 역사 기록으로 남지 않았을까? 천하의 만델라도 이런 역사적 가치는 몰랐던 것 같다. 그가 불참한 가운데 10월 25일 역사적인 새천년을 위한 민주주의와 평화의 전망 국제회의가 신라 호텔에서 개막되었다. 고노 요헤이 일본 외무장관, 라드나 숨베렐린 곤치그 도르지 몽골 국회의장, 조제 하무스 오르타 나중에 동티모르 대통령 역임, 199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테인 세인 미얀마 망명정부 수상, 에릭 솔헤임 노르웨이 정치가, 울프 스페르드 룹스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평소 주장대로 아시아에서 빠르게 민주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본인의 신념을 밝히고 평화 속에서만 민주주의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라며 문명 간 대화를 제기했다. 21세기를 맞으면서 세계는 종교와 인종의 대결 등 문명의 충돌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종교적 원리주의는 매우 위험하다. 문명 간 대결을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 문명, 힌두 문명, 이슬람 문명, 기독교 문명 등 상호 간의 대화가 기묘하다. 대화는 상호 이해와 협력, 공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의 연설을 오늘날 반추해보면 중동 일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학살, 납치, 고문 등을 공공연히 자행하는 현상을 예견한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개막연설을 했다. 20세기의 끝에서 바라본 민주주의는 수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전진을 거듭해왔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라고 진단하면서 민주주의의 확산은 평화의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분과별로 민주주의, 인권, 세계평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미얀마와 동티모르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평화 콘서트가 KBS홀에서 열려 대미를 장식했다. 그날 예상보다 많은 청중이 모였고 조수미가 출연에 열창했다. 박권상 사장의 호의로 우리는 수익도 올리고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해외 인사들에게 선보이는 이중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명사들을 대규모로 초청해 새천년의 희망을 한국에서 토해내겠다는 애초 계획은 실패했고 기대했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서울선언도 불발되었다. 회의 자체도 축소 개최되었다. 하지만 변화하는 세기 말에 세계적인 숙제를 한국이 주도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인상은 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 특히 노르웨이 측 인사들에게 깊이 남길 수 있었다. 소득이 없지는 않았던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입니다. 노벨 평화상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돌아간 것은 아태 민주 지도자 회의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업을 벌였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 더욱이 일부의 험담처럼 집요한 로비의 산물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의 수상은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평화에 대한 그가 한평생 보여준 일관된 신념과 행동의 결과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북한의 방해도 끊임없이 받았다. 그러는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그를 불구스레한 색깔로 덧칠했다. 사실 사상적으로 양측에서 협공을 받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일관되게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부르짖었다. 베를린 선언이 그러했으며 남북의 정상회담 교섭도 그의 일관된 통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의 햇볕 정책은 남측에서만 의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북측에서도 마땅치 않게 받아들여졌다. 그는 통일이 북한의 변화를 통해 이룩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폐쇄적인 외투를 벗고 개혁과 개방의 속살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북측에서는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음모라고 오해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김 대통령은 햇볕은 북측에만 쬐는 것이 아니라 남측에도 쬐다라는 주장으로 반박했겠는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해 6.15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돌아온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 여론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그의 노벨 평화상은 별다른 무리 없이 김대중에게 돌아가도록 여론이 앞서갔다. 나는 현지의 박경태 대사로부터 정상회담 이후 북구의 전반적인 여론이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이번에야말로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 제출할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서울의 소식이 궁금했다. 드디어 10월 13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군나르베르게 위원장은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특히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에 기여한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라고 발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다. 1901년 앙리 듀낭과 프레데리크 파스이가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이래 81번째 수상자이자 아시아인으로서는 7번째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했지만 모든 노력은 용의 형체를 그리는 것에 불과했고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결정적인 것은 역시 남북 정상회담이었다고 다시금 생각했다. 옛 사람들은 이를 두고 활용, 점정이라고 말했는데 새삼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노벨 평화상 시상과 그 이유입니다. 통상적으로 노벨 평화상 시상식은 노르웨이에서 먼저 진행하고 장소를 옮겨 스웨덴에서 국왕이 베푸는 만찬에 참석한 순서로 진행된다. 당시에도 예년과 같이 12월 10일에 오슬로 시청 메인홀에서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네, 위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시상식 수행원들. 왼쪽부터 이문영 전 고려대 교수, 한환상 전 통일부총리, 필자, 윤경빈 광복회장, 괄호 김홍일 의원의 장인, 박영숙 여성운동가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실 그 시상식에 참석하고 싶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의 마지막 논문 발표회를 끝내고 서둘러 귀국했다. 그러나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민주화 과정에서 고난을 함께한 인사로만 수행단을 구성하고 청와대나 정당 인사는 제외되었다고 했다. 나는 약간 실망했다. 그때 스웨덴에서 한영우 선배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니, 수행원 명단을 보니 당신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요? 내가 이번에는 과거 고난받을 때의 동지들로 이번에는 과거 고난받을 때의 동지들로만 구성했다고 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내가 노벨위원회 명의의 초청장을 지급으로 따로 보내지요. 초청장이 왔다. 화이트 타이, 예복에 훈장을 모두 휴대하고 동부인에서 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부랴부랴 준비해서 12월 8일 스웨덴으로 떠났다. 스톡홀름의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노벨 평화상 시상식은 장엄했다. 모든 참석자들이 화이트 타이에 훈장을 있는 대로 달고 나와 과시하는 날인 것 같았다. 장내에 이런 예복을 갖춘 빈객들이 모두 모여 국왕이 일어날 때마다 따라 일어나는 격식이 엄격했다. 사실 나는 시차 때문에 졸려서 꾸벅꾸벅 졸면서 따라했다. 네, 여기 사진이 위에 있습니다. 스웨덴 국왕 초청에 노벨 수상자 만찬장에 참석한 필자 내외. 이 만찬은 최대한의 의전이 적용되는 행사여서 필자는 연미복 차림에 훈장을 폐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국왕 만찬장으로 이동했다. 각국의 노벨상 수상자 및 노벨위원회 인사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나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런데 다음날 서울에서 도착한 수행원들과 아침 식사를 한 시간에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다. 내 시각에도 도저히 납득 못할 장면에 화가 치밀었던 것이다.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여사나 한승원 전 감사원장 같은 분은 고난의 시절을 함께 동고동락했으니 이 영광된 자리에 참석한 것 이해하겠다. 그런데 그들 틈에 최열환경운동가가 끼어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에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김사현과 나를 막판에 낙선운동 대상 명단에 추가시킨 총선 시민연대 대표였다. 당시 나는 내가 도대체 왜 거기 포함되었는지를 납득되지 않아 내가 아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통해 경위와 배경을 알아보았다. 모종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게다가 총선 시민연대는 선거운동 기간에 20회 이상 내 선거구인 종로에서 낙선운동을 벌여 나를 골탕 먹이기도 했다. 바로 그런 장본인이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단의 일원으로 내 눈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이 당시 낙선운동의 성격을 말해주는 듯 느껴졌다. 그렇다면 나는 이 자리에 왜 있어야 하나? 다음날 김대중의 스웨덴 국회 연설이 있었다. 나는 예의상 국회 참관석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체제하고 싶지 않아 서둘러 스웨덴을 떠나고자 여장을 쌌다. 김한정 군이 미안했던지 나에게 대통령 면담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고사했다. 그는 수행하는 바쁜 시간에 호텔로 와서 고항까지 전송하지 못함을 사과했다. 노벨상을 받게 되어 축하드리고 싶지만 주위에 너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아 그대로 떠납니다. 대통령께 뵙지 못하고 떠난다고 전해주시오. 1995년 내가 걸머졌던 숙제, 다시 말해 죄송합니다. 1995년부터 내가 걸머졌던 숙제, 다시 말해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숙제가 풀리니 그동안 항상 무거웠던 내 마음도 이제 가벼워졌다. 비행기 안에서 밤을 보내고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보니 구름 위로 해는 또다시 떠올랐다. 네, 이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잘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장의 마지막 부분과 함께 뒤에 에필로그까지 읽어서 이 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글 함께 읽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